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작품은 정극인의 상춘곡입니다. 작품을 처음 본 순간 어려워 보여 하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습니다. 한자어가 많이 보이고 한글로 쓰여진 부분조차도 쉽게 읽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전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불과 200~300여 년 전 이 땅에 살던 한 남자의 생각을 노래한 것이라 생각하면 사실 그 내용은 그다지 새로울 것도 어려울 것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표기가 조금 다를 뿐이죠. 제목을 볼까요? 상춘곡. 상춘곡은 봄을 완상하는 노래입니다. 완상이라는 말이 또 조금 어렵죠. 사전적으로는 어떤 대상을 취미로 즐기며 구경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즉, 봄을 즐기고 구경하는 노래 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작품을 보기 전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게요. 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시나 노래가 있는지 말이죠.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벚꽃 좀비로 불리는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 또는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 봄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나 눈앞에 살랑거려도 하는 아이유의 봄사랑 벚꽃 말고 이런 노래도 있고요.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요런 10cm의 봄이 좋냐 같은 노래도 있죠. 어쨌거나 여러분 고막에 잠시 민폐를 끼치며 노래를 불러봤는데요. 멜로디나 가사가 가진 공통점이 있죠. 멜로디나 가사가 참 감성적이고요. 만약에 내용이 감성적이지 않고 막 이별을 말하거나 저주를 하더라도 그것이 격정적인 슬픔에 휩싸이거나 우울해하기보다는 무언가 설렘, 기대감, 즐거움, 막 업된 그런 감정, 기분이 드러나 있다는 점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들과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춘곡도 우리가 알고 있는 봄 노래들을 접할 때와 같이 부담 없이 접근해보면 어떨까요? 봄이 주는 우리가 아는 그 느낌, 이것을 옛사람의 감수성으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진짜 알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작품에 접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봄노래라고 하니 일단은 내가 까짓 거 끝까지 불러준다 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좀 길긴 하지만 낭송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시가 문학, 시문학 이런 것들은 노래에서 출발한 갈래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낭송하면 눈으로만 보았을 때와는 달리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고 의미를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고전 시가는 더 그래요. 어려운 것 같은 단어도 소리를 내서 읽으면 어떤 의미인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봄노래라고 했으니까 옛사람 정극인이 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마구마구 궁금해하며 함께 보도록 해요. 단락별로 읽어가면서 함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홍진의 묻힌 분내 이내생에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랄 미찰까 맛 미찰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학원만한 살림에 묻혀이셔 지락을 말할 것까 수간 모옥을 벽계수 알패 두고 송죽 우룰리에 풍월주인 되어셔라.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도 같이 읽어봤을 텐데요. 여전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나요? 그래도 간간히 알 것 같은 말들이 있었을 거고요.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 어떠한 장면을 그리고 있는지 감은 오실 거라 생각하며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의 묻힌 분내 인내생에 어떠한고
시작부터 한자어다 하는 생각에 소심해지시나요? 고전문학은 한자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다 옆에 어떻게 읽는지 다 써놓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잘 모를 만한 단어는 뜻풀이도 해주니까 너무 겁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작품 혹은 2, 3일에 한 작품이라도 꾸준히 공부하면 고전문학도 제법 친근해져서 어느 정도 잘 읽히게 된답니다. 어쨌든 설명을 이어갈게요. 홍진이라는 단어는 수렉 따위가 일으키는 붉은 먼지, 붉을 홍, 먼지 할 때 진이거든요. 이런 걸 말하는데 오늘날 개념으로는 자동차 매연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미세먼지 같은 것을 떠올려도 좋고요. 자동차와 미세먼지가 많은 곳으로 우리는 시골보다는 도시를 떠올리죠. 바쁘게 그리고 각박하게 살아가는 도시요. 홍지는 속된 세상, 즉 속세를 의미하는 말로 고전문학에는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세에 묻혀 사는 이들이여 나의 삶이 어떠합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서 여기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화자의 생애가 어떤지 질문을 해버리면 우린 당연히 몰라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야 선생님의 삶이 어때 보여? 하고 물으면 뭐야 내가 어떻게 알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하겠죠. 그런데 곧 수능 봐야 하는 아이들아 선생님 삶이 어때 보여? 하면 대충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감이 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속세에 묻혀 사는 이들이여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화자는 속세가 아닌 곳에 살고 있음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비되는 내 삶의 가치가 어떠한지 묻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나 여러분 모두 속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속세라는 말을 떠올릴 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게 될 거예요. 야, 너 참 세속적이다 라고 하면 그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없겠죠. 속세에 얽매이며 우리가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런 삶을 우리는 늘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행만 보고도 홍진, 즉 속세에 묻혀 사는 이들과 다른 삶을 화자는 살겠군. 그러면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인 건가?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인 건가? 자긴 좀 잘났다 하고 말하는 걸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 학생이 있다면 와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러한 것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 해도 괜찮아요. 앞으로 계속 나올 내용들을 통해 충분히 알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어서 볼게요. 옛사람 풍류랄 미찰까 못 미찰까. 풍류라는 것은 속세에서 벗어나 멋스럽게 노는 것 이런 걸 말하는데요. 옛사람의 풍류에 미치는지 못 미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누가 옛사람 풍류에 미칠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걸까요? 생략된 주어, 이게 누군지 아시겠어요? 속세에서 벗어나 멋스럽게 노는 풍류를 아는 존재는 바로 화자겠죠. 즉 옛사람의 풍류에 내가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하고 묻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 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우리는 작품 속에서 더 확실한 근거를 찾아 답을 해보도록 해요. 그건 바로 다음 두 행이죠.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하건만한 살림에 묻혀이셔 지락을 말할 것까. 천지간 남자 몸이 즉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난 몸이 날만하니 하건만한 즉 나만한 사람이 많기도 많지만 그러니까 화자 자신은 그냥 평범한 사내 흔남이죠. 흔남.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살림에 묻혀 있어서 이 지락을 모르는 걸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림에 묻혀 있어서 느끼는 지극한 즐거움을 왜 모르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누가 모른다는 얘기겠어요? 이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살림, 즉 자연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즐거움을 누구는 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그건 바로 화자 자신이겠죠. 너희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왜 너희는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을 모르는 거지?
나는 아는데 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 이 속에서 화자가 느끼는 자부심 같은 게 있겠죠. 그 삶에서 지극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보면 삶에 대한 만족감도 상당한 것 같고요. 질문을 던지고 있긴 하지만 궁금해서 물어본 건 아니었네요. 그럼 앞선 두 행에서 던진 질문의 의미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행에서 홍진에 묻힌 분들이여 이내 생애가 어떠합니까? 하는 질문은 정말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 아닌 거죠. 속세에서 홍진, 미세먼지로 콜록콜록 고통받는 녀석들아, 내 모습 어때 보여? 나는 자연 속에서 즐겁게 살고 있어. 하는 거죠. 내 삶 멋지지 않아? 난 너희들과 달라. 난 진정 자연을 즐기고 삶을 즐기는 존재야. 하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은 이미 정해놓고 정말 궁금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더 강조해서 드러내기 위해 질문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서리법, 서리적 표현이라고 하죠. 이런 걸 통해서 화자의 자부심이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행 역시 옛사람의 풍류에 내가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하고 묻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가 옛사람들의 풍류에 미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자부심을 강조하고 있죠. 사행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자신의 자부심과 만족감을 드러내는 데 있어 그냥 나는 지금 자연 속에서 정말 즐거워 하고 말하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홍진, 속세에 있는 사람들을 청자로 삼아서 약 올리기 작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속성과 상반되는 것을 대조적으로 드러내면 자신이 지닌 것의 가치가 더 잘 드러나니까요. 화자는 대조의 방식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 이런 주제의식을 더 효과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행으로 넘어가기 전에 단어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날만 하니 하건만한 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고전문학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고전문학의 하다 라는 말은 현대국어의 하다와는 달리 많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현대국어에서 하다, 공부를 하다, 식사를 하다 라는 것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하다의 단어 표기는 지금하고 과거가 다른 거예요. 아래 아가 찍혀 있죠. 지금 점 찍혀 있는 거. 이렇게 하다라고 쓰는 게 지금의 하다, 어떤 행동을 하다 라는 것과 표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과 표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행을 볼게요. 수간 모옥을 벽계수 알패 두고 송죽 우룰리의 풍월주인 되어셔라. 수간 모옥은 몇 칸 안 되는 작은 초가를 의미하는데요. 화자는 이 수간 모옥을 벽계수, 즉 맑은 시냇물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벽계수를 보기 위해 화자가 의도적으로 집을 벽계수 앞에 지은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죠. 일하러 가기 위해 재충전하며 먹고 자는 생활의 공간으로서의 집이라는 느낌은 좀 없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몇 칸 안 되는 작은 초가라고 해도 가난의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저 자연을 즐기기 위해 화자가 설정한 공간이죠. 우리가 가끔 휴가 때 휴식을 취하기 위해 가는 전원 속의 펜션 같은 느낌이랄까요? 게다가 그 수간 모옥은 송죽 우룰리, 소나무, 대나무가 울창한 숲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원주택 같은 수간 모옥에서 화자는 풍월 주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풍월 주인이라는 말을 통해 화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람과 달의 주인이라니 우아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풍월은 바람과 달을 의미하지만 이뿐 아니라 다른 자연물까지 두루두루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자는 풍월 주인이 되어 자연을 즐기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과 달의 주인만 되었다가 아니라 이 화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연의 주인이 된 것처럼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이 풍월 주인은 맥락상으로 보면 자기 자신, 화자 자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느끼고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삶을 일반 백성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 하루하루 벌어 근근히 살아가는 백성들이 자연의 눈을 돌려 여유롭게 즐기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을 쓴 정극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을지 예상 가능하겠죠? 양반 사대부였습니다. 그렇기에 수간 모옥이라는 공간은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호텔급으로 화려하게 막 지은 그런 집은 아니지만 적당히 자연과 어울리게 지어놓고 여유롭게 자연을 보고 즐기는 소박한 공간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화자가 봄 경치를 즐기는 이런 공간은 작품 내에서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는 1, 자연을 즐기는 공간 1이라고 달아놨죠. 그럼 2, 3, 4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설명하자면 글쓴이는 양반 사대부이기 때문에 작품에 드러난 화자의 생각이 당시를 살아가던 양반 사대부들의 생각도 담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화자는 지금 자연 속에서 느끼는 풍류, 그로 인한 즐거움, 그래서 풍월 주인으로서 사는 삶의 긍지를 느끼고 있는데요. 그것이 당시의 양반들이 추구하던 가치를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강호가도의 삶의 태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강호가도와 관련된 부분은 수업 후반부에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용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작품의 제목이 상춘곡이었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봄을 즐기는 노래라고 했었는데 우리 지금까지 본 내용에는 봄 얘기 있었나요? 봄 얘기가 없었고요. 이제야 비로소 본격적인 봄 이야기를 시작하려나 봅니다. 그렇다면 이 이전 부분까지가 도입부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앞부분까지를 잘라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풍월주인 되어셔라 이 부분까지요. 이 부분은 서사, 전체 내용을 시작하는 서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1행부터 6행의 풍월주인 되어셔라까지가 본격적인 상춘에 앞서 자신이 자연 속에서 논일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그 즐거움이 지극하다라고 밝히는 부분인 거죠. 이러한 부분을 서사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잘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풍월주인 정극인의 빙이 되어서 한껏 업된 마음으로 봄나들이를 떠나볼까요? 그러면 본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 행환한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 방초난 새우 중에 푸르도다. 봄이 되니 복숭아꽃 살구꽃은 저녁 햇빛 속에 피어있고 푸른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풀은 가랑비 속에서 푸른 빛을 냅니다. 어떤 장면인지 잘 그려지시죠? 봄에 쉽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들입니다. 복숭아꽃 살구꽃은 예나 지금이나 아름다운 모습의 전형인가 봐요. 고향의 봄이란 노래에서도 보면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저음불가인가요? 어쨌든 이런 모습이 고향을 떠올릴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소재들인 거잖아요. 복숭아꽃은 요거고요. 살구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벚꽃 전부 다 비슷하게 생겼죠? 작고 연한 분홍빛의 포들포들한 꽃잎. 앞서 용감하게 선생님이 노래를 불러 제꼈던 그런 거에서도 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눈처럼 하얗게 피어난 벚꽃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걸 봄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 같은 걸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즐거움을 화자는 이미 예전에 우리보다 먼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봄꽃을 진정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녁 햇빛 속에 피어있는 도화, 행화 이런 것들. 해가 저물 무렵에 혹은 다 저문 이후에 가로등 불빛이나 달빛 아래에서 바라보는 벚꽃이 그것만의 아름다움과 운치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풍경을 좋아해요.
근데 그것도 이미 정극인에게 선수를 빼앗겨 버린 것 같아요. 지금 막 먼저 얘기했잖아요. 여기 도화 행화긴 하지만. 아름다운 꽃과 더불어 화자의 눈에 들어온 게 또 뭐가 있냐면 녹양방초입니다. 푸른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풀인 거죠. 풀빛과 풀내음은요, 비에 젖었을 때 더 짙어지죠. 화자는 그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자가 이야기한 봄 풍경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봄 풍경을 더해서 창작해서 한번 덧붙여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도화 행화는 석양리에 피어 있고 녹양 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 작은 나비는 어지러이 날고 있고 가는 시내는 소란스레 흐르도다. 어떤가요? 작품의 수준이 갑자기 훅 떨어지는 느낌이 드셨다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앞선 행의 표현상의 특징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 좀 덧붙여봤어요. 제가 지금 덧붙인 문장의 형식이 도화 행화난 석양리에 피어있고 요거하고 동일하죠. 같은 문장의 형식을 대응시켜 표현하는 것을 대꾸라고 하죠. 이러한 표현 방식은 같은 형식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리듬감을 주고요. 유사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추가하여 제시하는 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아름다운 봄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기 아주 좋은 방식이죠. 아래 행에 있는 칼로 말아내는가 붓으로 그려내는가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유사한 문장이 대응되어 나타나는 대꾸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대꾸의 방식은 상춘곡과 같은 가사갈래에서는 많이 드러나는 표현 방식인데요. 여기서 잠깐 상춘곡이 속한 가사갈래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가사는 고려 말에 생겨나서 조선 초기에 자리 잡고 조선시대에 많이 창작된 문학갈래예요. 이미 보면서 느꼈겠지만 사음부 율격을 지키고 있는 갈래인데 길이에 제한은 없어서 한없이 길어질 수도 있는 갈래인지라 가사작품 하나가 한 권의 책인 경우도 있다고 해요. 상춘곡은 조선 전기의 가사로 조선시대에 발견된 가사문학 중 최초의 작품이라 가사문학의 효시, 양반가사문학의 효시라고도 하는 작품이에요. 그럼 내용을 계속 이어서 볼게요. 도화, 행화, 녹양, 방초 이 두 풍경을 모두 담은 것으로는 요 정도 이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록색 잎들과 도화, 행화의 흰색이나 분홍색 중간쯤 되는 이런 꽃잎들의 색이 나름대로는 선명하게 대비되어 드러나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한 감상이 수능 기출 선지로 나왔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색채의 대비를 통해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상춘곡은 수능에 2번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보기엔 봄 경치에 대한 감상을 잘 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읽으면 문제없이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이어서 볼게요.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조화 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 요거는 칼로 마름질을 했는가 붓으로 그린 것인가 조물주의 공로가 물물 즉 자연물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 자연물마다 정말 야단스럽게 신비롭게 들어가 있구나 하고 감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가끔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현실의 것 같지 않고 그림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정말 예쁘게 생긴 여자 아이돌을 만화를 찍고 나온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만찢녀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화자가 볼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건 현실의 것 같지 않고 조물주가 굉장한 실력을 발휘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풍경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춘기, 즉 봄 기운을 새가 이기지 못하고 교태를 부린다는 건데요. 시의 맥락상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화자.
화자가 그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즉, 새가 느끼는 춘기는 화자가 느끼는 춘기, 봄 기운을 표현한 것일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봄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어멍 하면서 막 콧소리도 내고 봄의 흥겨움을 표출하고 싶지만 우아하고 고상한 양반 사대부가 교태, 즉 아양 같은 걸 부리기엔 조금 많이 민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수풀에 우는 새에게 투영합니다. 수풀에서 우는 새는 정말 화자처럼 봄이 와서 흥겨워서 우는 걸 수도 있겠지만 뭔가 슬픈 사연이 있어서 우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새를 보고 있는 주체인 화자가 자기가 혼자 느끼는 그런 감정을 강제로 새에게 슉 집어넣어서 넌 춘기를 이기지 못하는 새야 하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의 새는 감정이입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봄이라는 것의 흥겨움을 인지하고 그것을 아양 떠는 소리로 내어 울 수 있는 존재, 즉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니까 의인화도 된 거죠. 그러니까 의인화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새가 느끼고 있는 봄의 흥겨움은 사실 화자가 느끼고 있는 봄의 흥겨움을 말한 것이라는 사실을 화자는 바로 다음 행에서 알려줄 겁니다. 볼게요. 물아 일체언이 흥이에 달하였소냐. 물아 일체, 즉 자연물과 화자가 하나이니 흥이야 다를 소냐, 다를 리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역시 앞에서 봤던 서리법이 드러난 부분이죠. 자연과 나의 흥이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즉, 앞서 나왔던 자연물인 새의 흥과 화자의 흥, 이것은 같은 것이다. 고로 난 흥겹다 완전 좋아 하는 그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볼게요. 12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 음영하야 산일이 적적한데 한중 진미랄 알리 없이 호재로다. 이봐 니웃들아 산수구경 가자스라 하고 쭉 내용이 흘러가는데요. 12, 이 부분부터 볼게요. 12라는 게 살인문인데요. 살인문 주변을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본다고 합니다. 드디어 살인문 밖으로, 집 밖으로 나가고 있네요. 집 주변에 있는 봄 풍경을 보고 난 화자는 정자 쪽으로 이동합니다. 좀 더 공간이 확장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소요음영, 자유롭게 이리저리 슬슬 거닐면서 시를 읊조린다고 하는데 옛날엔 시가 노래였으니까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기분 좋게 노래도 흥얼거리며 산에서의 하루의 적적함을 느낍니다. 적적하다라고 하면 보통은 쓸쓸함이나 고독함 이런 감정을 떠올릴 수도 있을 텐데요. 적적하다라는 말에는 고요하고 조용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홍진에 묻힌 사람들은 모르는 자연 속에서의 아름다움을 혼자 산책하며 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아무도 나오지 않은 이른 아침, 햇살 가득 받으며 숲길을 걸을 때의 고요한 행복. 나만 아는 그 행복감을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한중진미라는 말에 담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가한 가운데 깃드는 참다운 맛. 그러니까 적적하다의 의미를 쓸쓸함 이런 감정으로 해석하는 건 정말 적절하지 않은 거겠죠. 한중진미를 알 사람 없이 나 혼자 아는구나. 나 혼자만 알고 있어. 이런 나만 아는 비밀스런 행복감. 그래서 화자는 뿌듯함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감, 그리고 자부심, 이런 것 말이죠. 정말 부럽지 않나요? 그런 한중진미. 저도 진짜 느껴보고 싶습니다. 화자는 이러한 행복감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지 이봐 니웃들아, 그러니까 이웃들아 산수구경 가자스라 하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던 걸 누군가에게 권하면서 시의 흐름이 한번 좀 바뀌는 느낌이죠. 그럼 바뀌기 전까지를 본사 1로 정리할게요. 봄의 아름다운 경치와 그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 요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뒷부분 이어서 볼게요. 이봐 니우들아 산수구경 가자스라 답청을한 오날하고 욕기란 내일하세 아참에 채산하고 나조해 조수하세 라고 하죠. 우리도 좋은 것이 있으면 처음엔 나 혼자 즐기다가도 나누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다른 이들에게도 이렇게 산수 구경을 권합니다. 산에서 답청도 하고 욕기도 하고 채산도 하고 조수도 하자고요. 오늘은 봄에 난 파란 풀잎을 밟고 내일은 목욕하고 여기서의 목욕이라는 건 물놀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그래서 내일은 목욕하고 아침에는 나물 캐고 저녁엔 낚시하자. 이렇게 봄놀이를 권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오늘, 내일 봄놀이 스케줄이 쫙 다 짜여 있지만 우리의 공부 시간표, 학교 시간표를 볼 때의 느낌처럼 숨이 턱 막히는 그런 느낌이 드나요? 하루의 스케줄이 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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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놀기 뭐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는 것과 사실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모모는 모모하고 모모는 모모하세 라고 하는 문장이 계속 나열이 되면서 사실 화자가 더 놀고 싶은 것들은 여기 추가로 쫘르르르르륵 다 나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봤었던 그런 것처럼 유사한 문장이 계속 대응되어서 대꾸의 방식이 사용되면서 자기가 드러내려는 생각을 막 무한대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가사의 특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게 잘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으로 또 넘어갈게요. 갓괴여 닉은 술을 갈건으로 밭아놓고 곤나무 가지 꺾어 수놓고 먹으리라. 갓괴여 익은 술, 이제 막 익은 술인데요. 봄놀이로 흥이 막 오른 상태에서 때마침 술이 익었으니 얼마나 반가울까요? 그 술을 갈건으로 밭아놓고 즉 배로 만든 두건 같은 것으로 걸러두는 거죠. 옛날에 술은 막걸리 같은 거니까 침전물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걸러서 마시는 거겠죠? 그 술을 먹을 때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술을 놓으며 먹겠다라고 합니다. 한 잔 마시고 꽃나무 가지 꺾어서 놓고 또 한 잔 마시고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놓고 한다는 거죠. 이야, 뭐 자연을 사랑한다면서 이건 뭔 자연훼손이야? 하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요. 화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본다면 봄 풍경도 완전 좋고 기분 좋게 술이 쫙쫙쫙 들어가니까 그 장면 자체가 스스로 얼마나 뿌듯하고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헤헤 기분 좋게 자연을 안주 삼아 한 잔 뭐 이런 거죠. 자, 아름다운 하늘을 보며 또 한 잔 이러면서 꽃나무 가지를 그냥 하나씩 하나씩 놓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여유롭게 계속 한 잔 한 잔 즐기네.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더 풍요롭게 가득 차는 느낌.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풍이 건듯 불어 녹수랄 건너오니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옷세진다. 기분 좋게 알딸딸 취한 상태에서 화풍이 건듯 불어서 녹수를 건너옵니다. 그러니까 화창한 바람이 문득 불어서 푸른 시냇물을 이렇게 건너오는 거죠.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옷세진다. 바람의 맑은 향기는 잔해지고 술잔에 툭 떨어진 거죠. 꽃잎은 화자의 옷깃에 표로롱 하고 떨어집니다. 불어오는 봄바람에 맞는 기분도 참 좋을 텐데 그 향긋한 봄바람이 지금 내가 마시는 술에 스며든 것 같습니다. 퐁당 하고 빠진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향이 마치 잔에 빠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니까 후각적인 감각, 후각적 심상을 퐁당 하고 빠질 수 있는 시각적으로 전환한 후각의 시각화도 드러나고 있네요. 이렇게 술에 빠진 바람의 향긋함이 내 몸으로 샥 스며드는 상황. 눈을 감고 상상해보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흩날리는 꽃잎은 내 옷에 살포시 내려앉죠. 마치 자연과 나는 하나로서 나라는 사람이 자연 속에 그저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봄의 흥겨움에 빠져든 화자의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 있고요. 자연과 내가 하나인 것 같은 무라일체의 의식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음 행으로 넘어갈게요. 준중이 비엇거단 날다려 아뢰여라.
술독이 비었거든 나에게 알리어라 하고 말합니다.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 라고 하면서 타인에게 산수 구경을 권한 것처럼 말했지만 지금까지 화자는 지금 보면 혼자 봄놀이한 것 같은 맥락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마치 누군가와 같이 술을 마시거나 화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도 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화자의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자연 속에서 논일며 적당히 술도 먹은 상태로 기분이 좋으니 만약 술독이 빈 누군가가 있다면 이 술장님에게 연락해. 그럼 이 술장님께서 뭔가를 해주지 뭐. 술을 더 가져다 줄 수도 있어. 하는 정도로 좀 호기롭게 이야기하는 것 정도로만 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 넘어갈게요. 소동 아해다려 주가에 술을 물어 어류는 막대 짚고 아해는 술을 메고 미음 완보하야 시냇가에 호자 앉아 쭉 흘러가는데요. 소동 아해다려 즉 심부름하는 꼬마 아이에게 술집에 술이 있는지를 물어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어른은 막대를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대꾸가 이루어지는 문장이고요. 여기서의 어른은 이미 봄 기운에 취해 술 한 독을 다 비우고도 또 마시려고 술집에서 술을 구하는 화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거운 아이에게 술을 매게 하다니 이건 아동학대인가요? 하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화자는 양반이었고 아이는 심부름꾼이니 하층계층이었겠죠? 그래서 윤리적 기준을 떠나 당시엔 그냥 자연스러운 거고요. 화자 입장에서는 그저 봄을 안주 삼아 더 즐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유롭게 느끼는 장면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을 표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양반이다 보니 그냥 이렇게 수발 드는 아이 하나 정도는 함께 다녔던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미음 완보하야 시냇가에 호자 앉아. 그러니까 술을 들고는 미음 완보. 천천히 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어서 시냇가에 혼자 앉습니다. 술을 새로 사와서 2차 술자리 시작한 거네요. 그러니까 시냇가라는 공간이 확정지어 나와서 표시하기는 했지만 이미 화풍이 녹수를 건너오고 그 향기가 막 술에 퐁당 스며들어 있을 때부터 화자는 이미 시냇가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수간 모옥에 있던 화자가 정자 쪽으로 이동하고 천천히 걸으며 시냇가까지 오며 계속 봄을 즐기고 있습니다. 공간의 규모는요 점점 커지는 것 같고요. 명사 조한물에 잔시어 부어들고 아주 곱고 깨끗한 모래가 보일 정도로 맑고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서 술을 다시 따릅니다. 잔 씻어 술을 부어들고 라는 건데요. 술을 이라는 것 같은 그런 목적어 같은 성분들이 빠져있죠. 가사문학의 경우는요. 사음보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주요 성분이 빠져서 해석할 때 그 빠진 부분을 생각하며 읽어야 하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고전문학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서 그것도 뜻을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조한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좋다. 좋다의 이 표기가 이제 조한 이런 걸로도 이제 표기가 된 거예요. 현대 국어와 같은 발음을 생각하면 좋아하다, 나 너 좋아해 뭐 이런 식의 뜻으로 사용됐을 것 같지만요. 깨끗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고요. 현대 국어의 좋다, 뭐 like 이것과 같은 의미의 단어는 듀오타 뭐 이러는 거죠. 이렇게 표기가 좀 달랐어요, 지금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또 볼게요. 청유랄 굽어보니 떠오나니 도하로다. 무릉이 가깝도다. 점에이 긴 거이고. 청유를 굽어본다는 건 맑은 시냇물을 굽어본다라는 거고요. 둥둥 떠오는 게 도화, 복숭아꽃이에요. 시냇물을 보니 아까 봤던 그 복숭아꽃이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의 복숭아꽃은 단순히 아름다운 봄을 드러내는 소재로서만 의미를 지녔다면 지금은 기분 좋게 술도 마시며 봄에 흥취에 흠뻑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화자는 복숭아꽃에 하나의 의미를 더합니다. 무릉이 가깝도다. 저 매이, 즉 들판이 그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무릉은 세속과 대비되는 신선의 세계, 무릉도원을 의미하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눈앞에 있는 복숭아꽃은
근처 어딘가 있을 무릉도원에서 바람에 실려 날아온 복숭아꽃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 무릉도원은 저 들판에 있는 걸까? 하면서 시냇물 건너의 들을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엔 자신이 있는 곳이 신선세계와 굉장히 가까운 곳이라는, 즉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봄 풍경이 마치 신선세계의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만족감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송간세로에 두견화를 붙이들고 봉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본다라고 하죠. 송간세로의 두견화. 이거는 소나무 사이 좁은 길에 진달래꽃을 손에 들고 간대요. 그동안 시냇물을 따라가면서 봄 풍경을 즐겼는데 이제는 소나무 숲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간이 이동되니까 일단 이 앞부분까지 내용을 잘라볼게요. 여기 부분까지 보면은 본사 2에 해당하는 부분, 이봐 니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 하고 내용이 시작되어서는 술을 마시고 봄을 즐기며 즐거워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났었죠. 그래서 본사 2는 산수 구경 권유와 취흥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취흥이라는 건 술에 취해서 일어나는 흥겨움,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볼게요. 송간세로, 소나무 사이 좁은 길로 기분 좋게 두견화, 진달래꽃 하나를 들고, 진달래꽃도 역시 봄을 떠올리게 해주는 소재죠. 이걸 들고 살랑살랑 이는 기분으로 봉두,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봅니다. 봉두 역시 봄을 즐기는 공간 중 하나인데요. 이곳엔 지금껏 여유롭던 화자가 조금 급히 올라옵니다. 아무래도 처음 상춘을 시작할 때부터 해가 질 무렵이었잖아요. 석양빛의 도화행화가 피어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늦으면 산에 오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봄 경치를 즐기기 위해 자신이 정한 마지막 장소에 급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 뿌듯하게도 구름 속에 턱하니 앉아봅니다. 풍어의 주인스러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선생님이 수학여행으로 선생님 반 학생들과 한라산 등반했을 때가 떠올라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또 갈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정상에 가까워지니까 주변에 정말 촉촉한 구름이 막 가득하고 선생님이 그 속으로 슉 들어가는 것 같은, 그래서 뭔가 현실을 벗어나서 자연 속에 사르륵 스며드는 것 같은 그런 신비로움을 느꼈었거든요. 화자도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천촌 말락이 곳곳에 벌어있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앉고 나니까 천촌 말락, 수많은 촌락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산 정상에 올랐을 때 그 아래 펼쳐진 모습, 그런 세상의 모습이 마치 내가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된 것 같은 풍요로운 기분, 이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연하일휘난 금수랄 재편난다. 안개와 노을, 연하일휘 하면 안개와 노을 빛나는 햇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금수는 비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 이런 장면처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막 굉장히 화려하고 예쁜 비단을 펼쳐놓은 것처럼 햇살은 아름답고 안개와 노을이 거기 가득한 거죠. 이런 정도의 풍경을 화자가 바라보면서 너무나 막 기껍고 막 벅찬 감정 이런 걸 느꼈지 않았을까 싶어요. 연하일휘라는 말은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드러낼 때 잘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니까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행을 볼게요. 엊그제의 검은들이 봄빛도 유여할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겨울빛이 가득하고 생명이 움틀 것 같지 않던 검은들이 이제는 봄빛도 유여할샤. 즉 봄빛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봉두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엔 이렇게 봄빛이 가득합니다. 봄을 바라보는 공간 중엔 지금 이 공간, 봉두가 가장 넓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넓다는 말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화자가 있는 이 세상 전부를 품고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멋지죠? 그럼 다음을 볼까요? 공명도 날 끼우고 부기도 날 끼우니.
그동안은 정말 구체적인 봄의 풍경들을 이야기하던 화자가 공명, 부귀 같은 추상적 관념들을 끌어옵니다. 봄 풍경을 즐긴 끝에 무언가 깨달은 바, 화자의 생각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또 한번 끊어져야겠죠. 그 앞부분까지로 일단 내용을 나눠서 정리해 볼게요. 이 부분은 봉두에 올라서 바라본 봄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본사 3, 이 부분은 산봉우리에서 즐기는 봄의 정경이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사 부분의 내용을 함께 볼게요. 힘내세요. 공명도 날 끼우고 부귀도 날 끼우니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린다고 합니다. 공명은 이름을 널리 알리는 거고 부귀한 것은 부유하고 귀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화자를 꺼리고 피하는 주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가요? 아니죠. 공명과 부귀는 상춘곡의 서사에서 홍진에 묻힌 분들, 즉 속세에 파묻혀 있는 분들이 얽매이고 집착하는 세속적 가치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화자는 그러한 가치의 반대쪽, 자연에 묻혀 살고 그것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화자 스스로 공명과 부귀를 꺼리는 것이 맞는 내용이겠죠. 즉, 공명과 부귀를 꺼리는 주체는 화자가 되는 것이고 공명과 부귀는 화자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당하는 객체, 어떤 행동을 당하는 것, 그걸 객체라고 하죠. 객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객체인 그 대상들이 주체인 화자를 꺼리는 것처럼 바꾸어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어 있다 라고 해서 주객전도의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봅니다. 그냥 나는 공명과 부귀를 멀리하며 자연 속에서 살겠어 하고 말하면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화자가 공명과 부귀를 멀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더라도 하루에 몇 번씩이고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요. 유혹에 약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것을 화자도 잘 알았겠죠? 그래서 혹시나 화자의 마음이 바뀌어서 공명과 부귀를 추구하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나를 싫어해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함으로써 도저히 화자는 그것들을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세속적인 욕망을 멀리 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화자에겐 세속적 욕망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음을 다음 행에서 말합니다. 청풍 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사올꼬. 자연물인 청풍 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사올꼬. 즉 다른 벗은 없다.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가 있겠어 라고 하니까요. 나는 자연만을 벗삼아 살겠다 라는 화자의 의지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단표 누항에 흩은 해음 아니하네 라고 자신의 다짐을 말합니다. 단표 누항은 가난한 곳에서 먹는 한 그릇의 밥과 물을 의미하는데요. 선비의 청빈한 생활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흩은 해음, 즉 헛된 생각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헛된 생각, 흩은 해음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앞에 C에서 힌트를 얻자면 공명, 부귀와 같이 세속적 욕망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냥 난 자연 속에서 노는 게 즐거워 하고 얘기해도 되는데 자꾸 난 속세가 아닌 자연이 좋아. 공명과 부귀 멀리 할 거야. 자연이 좋다니까? 좋으니까. 그러니까 부귀 공명 멀리 할 거라고 헛된 생각 안 해. 난 자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걸로 봐서는 공명과 부귀라는 것에서 지금 화자가 완전히 자유롭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화자를 이 공명이나 부귀가 치명적으로 유혹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흩은 해음이라는 것은 속세에 대한 미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미련을 벗어나고자 계속 다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상춘곡을 쓴 정극이는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정치와 관련해서 자신의 의견이 있으면 임금께 상소하고 정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에도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기 때문에 세속적 욕망과 같은 홍진의 삶을 추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미련이 없지 않았겠죠. 어쨌거나 일단 이 작품 내에서의 맥락은 순수하게 자연 속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모타 백년행락어 이만한달 어찌하리 하고 이야기합니다. 교과서에서 백년행락어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하는데요. 다른 교과서나 교재에서는 백년행락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백년행락, 한평생 잘 놀고 즐겁게 지내니 이만하면 어떠하냐, 이만하면 괜찮은 삶 아닌가 하는 만족감을 드러내며 시상을 마무리합니다. 흩은 해음과 상반되는 자신의 소박한 삶을 드러내며 안분지족의 삶, 안빈 낙도의 삶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이는 거죠. 가난하거나 소박한 삶에도 만족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도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작품을 통해 잘 드러났습니다. 내용이 마무리되는 이 부분은 결사로서 자연의 버타는 소박한 삶의 추구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버타는 소박한 삶의 추구.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속세를 상징하는 홍진과 자연을 상징하는 산림을 대비하면서 화자의 삶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홍진이라는 것은 부귀공명,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속세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면에 산림은 안빈낙도, 안분지족의 소박한 삶을 의미하고 양반 사대부의 관점에서는 자기를 수양하는 공간도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홍진에서의 삶이 아닌 산림에서의 삶을 추구함으로써 강호가도의 정신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강호가도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선생님이 뒤에서 좀 설명해 줄게요 라고 했었죠? 그거 한번 볼게요. 짜잔! 당쟁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대부들은 아예 벼슬길에 나가려 하지 않거나 벼슬에 있는 사람도 세상이 어지럽게 되면 벼슬 자리에서 물러나곤 했다. 이들은 산과 자연에 파묻혀 자연을 예찬하는 문학을 창작했는데 여기서 비롯된 것이 강호가도 문학이다. 단순한 유흥이나 행락이 아닌 성리학적 이념을 매개로 하여 자연을 즐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게 강호가도의 특징입니다. 산과 자연에서 자연을 예찬하기는 하지만 정치적 상황에 의해 잠시 자연에 은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100% 순수한 자연인은 아니긴 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자연에 숨어 지낸다, 은거한다 이런 의미를 덧붙여서 은일가사라고도 합니다. 갈래는 양반 사대부가 창작한 것이기 때문에 양반 가사이고요. 초기 가사의 형식을 잘 지키고 있어서 정격 가사에 해당이 됩니다. 정해진 격식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 가사의 형식은 3, 4조 혹은 4, 4조 4음보의 연속적인 형태를 지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시대에 발견된 최초의 가사이기 때문에 가사문학의 효시라고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상춘곡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 지었고요. 조금 길었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면 좋을 만한 작품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스스로 복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 거 아닌 거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복습하고 내용을 꼭꼭 씹어먹고 잘 이해해 보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춘곡 학습지는 선생님 블로그에 올려뒀습니다. 아래 링크를 걸어둘 테니 필요하신 분은 꼭 내려받아서 사용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